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네, 이 밖에 정치 관련 이슈들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두 분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특검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뭐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그런 수사 결과가 이제 어떤 못 미치는 부분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공수처의 논란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특검으로 해결하자 하는 게 있었죠. 근데 17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통과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부 국회로 넘어온 거죠. 국무회의로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조직이 수사를 또 하게 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명분 자체가 말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계속 지금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재판을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는 걸 두 개 하고 다른 쪽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건데, 그 확대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내란에 대한 우두머리 임무,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외에 부하 내동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기소하기 전에는 뭐 수사가 안 된다, 뭐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미루다가 또 이제 기소가 되니까 기소됐으니까 못 하겠다는 건 결국엔 특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공수처 수사도 못 받겠다, 검찰 수사도 못 받겠다, 그리고 특검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인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 대행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이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속으로는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실은 내란죄를 처벌하고 싶은데 내란을 수사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한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는 그래도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겠습니다만, 교육부 총리가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교육부 총리가 국방, 외교, 안보, 경제까지 맡는다는 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탄핵 카드까지 꺼내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탄핵 카드를 꺼내기에는 조금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 대변인께서는 이 여야의 엇갈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줄탄핵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러한 탄핵에 계속되는 반배 탄핵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금 민심 위반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비명계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을 마비시킨다라는 어떤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최대행의 제의혹으로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기명 재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소로 인해서 명분이 많이 사라졌고 또 여기에 공감하는 당내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지켜보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특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활용 의도가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이탈표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까요? 저도 뭐 동의하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탄핵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탄핵 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오르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정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기대감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거부권에 의해서 다시 표결할 때에도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중도층 민심인데 중도층 민심이 내란 특검조차도 거부하는 국민의힘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중도층 민심에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명절 뒤에 첫 공개 회의에서 여야가 모두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다라고 했고 정부 여당에서도 추경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양측 다 한 발씩 좀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좀 어떻게 3월 달에 벚꽃 추경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추경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게 국회에서 민생과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능 중에 민생과 가장 직결된 게 예산안 처리입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 말에 그 감액 예산안, 초유의 감액 예산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얘기하지만 사실 민생을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나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전혀 없고 갑자기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추경 자체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앞두고 있어서 추경 논의가 이뤄질지 그 여부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 간판 정책이었잖아요. 좀 이를 고집하지 않고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언급을 한 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여야 대치가 너무 심화됐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기까지 온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한 1,450원대에 있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하강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소상공인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IMF 때라든가 또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경기 하강을 좀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법은 추가 경정 예산밖에 없는데 여당에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신이 원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좀 추가 경정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추가 경정 그리고 국민의 민생까지도 외면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여야가 간만에 이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표의 이 민생지원금 포기 발언이 앞서 얘기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 이 발언의 연장선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흥묘백묘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순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가 좀 계속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지어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에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 보복까지도 좀 두려워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지금은 포용과 통합 그리고 민생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집권을 한다 할지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상대를 향한 정치 보복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정치를 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에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권을 맡긴 분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해졌기 때문에 뭐 흑묘든 백묘든 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 쥐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권영세 의원의 어떤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은 조금은 지금 같은 위기의식에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초 들어서 고양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여당의 이 대표를 향한 공세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흥묘백묘론도 원래 고양이의 색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쥐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고양이가 원래 쥐 잡는데 관심이 없던 고양이가 갑자기 쥐를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보면은 재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노조의 그 입김에 의해서 계속 강행을 처리를 했고 또 반도체 특별법 지금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대를 하다가 지금 딥시크 사태가 터지니까 슬며시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동안 그런 기존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그리고 행해온 과정을 봤을 때 이 흥묘백묘론의 실체, 그러니까 쥐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였는데 지금 잡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진정성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선고 일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십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최 대행 측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재개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미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 지금 8인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이 좀 빨리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방통위원장도 지금 4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국정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이 결과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두고 갑자기 이걸 먼저 한다라는 게 저희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헌재의 입장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의 너무 속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빠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다른 일을 제쳐두고 굉장히 빨리 결정하는 것에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사가 없으면 재판을 못 하잖아요. 판사를 빨리 임명해야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관이 없으면 헌법재판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을 해달라라고 이제 촉구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2월 3일 날 헌재에서 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해버리면 최상목 대행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또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용도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헌법 기능을 다시 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발이다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4월 18일이면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나 임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본인의 탓으로 말미암아 보수 측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재판관이 있어야 재판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여당 입장에서 8인 체제로 재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7명만 있으면 헌법재판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7명 가지고 헌법재판소 꾸리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9명이 헌법재판관의 정원이고 당연히 9명은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8명 가지고 헌법재판 할 수 있는데 왜 9명이 왜 필요하냐. 이러한 것들은 전혀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또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히 이제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다른 여타 중요한 사안들을 두고 이거를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그리고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또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의견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그렇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나오면 이제 불복하기로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이 잘못됐다. 뭐 재판부의 뭐 출신 성분이 잘못됐다. 뭐 성향이 잘못됐다. 정치 이념이 잘못됐다. 이제 꼬리를 잡는 거죠. 실제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비상계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끌어들여가지고 국회에 난동을 부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 사람들을 국회의장이라든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수방사 벙커로 끌고 가서 고문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이걸 뭐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탄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소야대 국민회에서 다른 대통령도 다 계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행돼 버리면 지금은 유혈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 유혈 사태까지도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헌법재판을 하시는 헌법재판관들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셨는데 본인이 이게 탄핵될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될 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자 이 뭐 문영변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 또 누구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또 탄핵을 찬성했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뭐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돈의 8촌까지 다 책임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8명인데 2명만 빠지면 헌법재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을 못하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이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싶어서 저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편향성 문제 제기에 헌재는 직접 반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지적했습니다. 여권은 현재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지금 뭐 불복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고요. 그 편향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향을 모든 사람들은 다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하게 되면은 그 어떤 특정 판단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온 후보 그 재판관들의 어떤 내용들, 과거에 있었던 뭐 SNS나 그다음에 관계성들 여러 관계성들에서 나오는 사안들을 봤을 때 그 편향성이 좀 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 재판 이렇게 되면은 재판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특히 사법 절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자칫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키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죠. 첫 일반 접견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등 핵심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서 30분간 만났는데요. 또 앞으로 여권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일반 접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일반 접견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고 옥중 정치를 계속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봐야겠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초반에 탄핵 심판 전이 아니라 지금 탄핵 심판에 돌입했기 때문에 심판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죠.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복귀하고 반추하고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한 3개 정도까지도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뭐 고민하거나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참모진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참모진으로서 이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셨던 네. 분으로서. 근데 또 다른 정치인들이 간다고 하면 아마도 개인적으로 친소 관계나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 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은 좀 과하게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인간 사는 세상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남은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거 한 번 정도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남은 기간이나 탄핵의 그 심판, 탄핵 심판의 속도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은 접견이 이루어지겠는가? 또 그 사이에 많은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내겠는가? 좀 저는 물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윤 대통령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옥중 메시지를 통한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크죠.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무엇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권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 정권 연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라. 지금 나를 위주로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냈을 때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고 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내는 대통령을 외면하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계속 낼 건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적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만
결국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고 계신 분이 왜 저렇게 헌법재판소 나오면 거짓말을 하시지? 왜 다른 참모들은 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아니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 불거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극우층에서는 열렬하게 지지하겠습니다만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지층이 결집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줄을 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에서 멀어져서 본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은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휴 이후의 정치권 이슈들을 오늘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이수근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